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명절 연휴 어제부터 실질적으로는 일요일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도 고생을 많이 하셨죠? 다행스러운 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금요일에 장이 반등을 했다는 점입니다. 증시 바닥을 다지기 시작한 느낌, 왜 그런지 우리 토마스 리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토마스 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 못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대처를 좀 잘했어요. 예. 선생님은 네, 사실 이제, 네. 인베스터라기보다는 트레이더시니까 어떻게 대처가 더 빠르셨을 것 같아요. 하여튼 수요일 날 연준 폼씨 전후 따닥했어요. 계속 스윙 트레이딩을 하신 거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먼저 중요한 질문들이 워낙 오늘 많아서 바로 제가 금요일 증시 선물시장은 사실 처음 시작하기 전에 많이 하락했었는데 장 시작과 동시에 돌아섰고, 물론 이제 그 직전부터 돌아서긴 했지만 일단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높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먼저 금요일 증시 생각보다 큰 상승이 나왔는데 그 요인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금요일 날 사실 목요일 날 장마감 후에 애플이 어닝 발표했잖아요. 예. 그래서 어닝이 잘 나왔어요. 예. 앞으로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좋고, 그래서 밤사이에 미국 선물이 나스닥 선물이 1% 상승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아침에 쭉 빠져 내려왔죠. 아침에 8시 반에 제가 보니까 다우존스 거의 300포인트 마이너스 뭐 이렇게 떨어졌죠. 어쨌거나 그 바닥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증시는 금요일 날 오전, 그러니까 아침 8시 반에 PCE 개인 지출하고 그다음에 퍼스널 스펜딩하고 뭐 퍼스널 인컴 뭐 이런 경제 데이터가 이제 나오기로 돼 있는데, 예. 그게 연준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겁내 갖고 8시 반 직전에 증시가 선물이 많이 쫙 빠졌었어요. 쫙 빠졌죠. 그래서 지금 지난 1월 초일에 증시가 계속 내려오면서 최근에 증시가 오버솔드 상태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매도, RSI가 30 밑에 들어가면 이제 과매도라고 하는데, 뭐 24까지 막 떨어졌었으니까. 그러니까 극심한 오버솔드 상태. 거기에서는 뭔가 조금만 좀 희망이 보이면은 바로 튀어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극심한 오버솔드 상태였다.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폼씨 직전과 직후에 이제 또 지난 월요일 날 장에서 증시가 대급락을 했던 그 지점에서부터 최근에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밑에 하단선이 차츰 올라와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은 연준 악재의 변동성이 차츰 시장에 소화가 되고 있다는 증거로 보이거든요. 예. 네,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GDP, 목요일 날에 GDP가 잘 나왔고, 금요일 아침에 PCE 지표도 사실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만큼 나왔어요. 그것만 해도 상당히 시장은 안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어닝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BBB 법안 있잖아요. 예. 빌드 백 베러. 예. 거기에 대해서 살리기 또 특별 연설을 했어요. 오후에. 이런 5가지 요인이 어우러져 갖고 금요일 날 증시의 급등장을 연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지금 네. 나스닥 기준으로는 지금 고점 대비 거의 마이너스 20% 정도 내려왔고, S&P 500 인덱스의 경우에도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있기 때문에 일단 베어마켓에 지금 진입한 초기라고 보이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게 금요일에
이 반등이 추세적인, 그러니까 추세를 돌리는 반등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튀어오른 기술적 반등, 즉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이 반등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델캡 바운스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는 아니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준 악재를 소화해내는 그 과정에서 밑단의 이제 하단선을 차츰차츰 이제 회복하고, 그래서 연준 악재를 시장에서 소화하고 있다. 그래서 변동성이 잦아지는, 그러니까 조금 더 작아지는, 그죠? 수그러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단선은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확인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솔드에서 이제 숏스퀴즈, 금요일은 예. 일부 숏스퀴즈가 이제 동반됐거든요. 네. 예, 그런데 여기서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를 탈 수 있다, 그거는 아닐 것으로 봐요. 네. 왜냐면은 3월 15일인가 그 중순에 그 연준 폼시에서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지금 예고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기 전까지는 이 증시의 그 불확실성,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상승으로 반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지난 월요일 날 저점, 그게 이제 저점이 확인됐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종가, 이것이 이제 고점 확인됐고, 그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지 않을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월요일 날 최의 저점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얘기는 또 반대로 월요일날 최저점 밑으로 내려가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그 악재를 시장에서 소화를 해내면서 변동성이 이제 수그러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걸로 볼 때 월요일 날에 무슨 우리가 지금 이미 예상하고 알고 있는 이 악재 아닌 새로운 악재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렇게 최저점까지 내려갈 그 근거는 좀 희박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쯤 금요일의 증시 상황을 마무리하고, 이제 사실 1월 달에 한 달 동안 이 지속적인 하락의 중심, 그 원인을 제공한 건 결국은 폼시인데, 지난 12월 폼시 의사로 공개 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일단 수요일, 목요일, 한국 시간입니다. 목요일 새벽에 끝이 난 FOMC. 사실 선생님과 저는 파월 의장이 시장을 좀 달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면서 하락을 버텨왔는데, 막상 기자회견을 하니까 기자회견 내용이 더 오히려 시장을 더 힘들게 했고, 그 시장을 더 흔들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 강한 논조, 예상했던 것을 넘어서는 강한 논조로 시장을 압박했는데, 결국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은 인플레이션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 전, 그러니까 폼시 결과 발표 전과 폼시 결과 발표 후,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후,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갖고 증시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네, 폼시가 있는 날 그 아침에는, 오전에는 증시가 강하게 상승했어요. 예.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 전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닝이 잘 나와갖고 이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갖고 강하게 이제 상승했죠. 상승해갖고 사실은 폼시 있는 날은 그 증시에서 상단이 어딘지 하단이 어딘지 진짜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 폼시 결과 이후에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오전에 증시가 강하게 상승해서 제가 봤던 거의 저항선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원들에게 지분 빨리 정리해라. 그래서 현금 한 40-50% 준비해놔라.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오후 2시가 되면서 차츰차츰 이제 증시가 이제 조금 빠졌어요. 빠졌다가 폼시 결과가 딱 발표되니까 증시가 거의 뭐 움직임이 없었어요. 예.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 폼시 결과만 봐서는 증시는 상당히 무덤덤하게 이제 반응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한 30분 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얼마 안 있다가 증시는 바로 그냥 곤두박질 내려 꽂아버렸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뭐 사실 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보면은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바예요. 뭐 시장에 뭐 시장 달래기 안 했고
자기 갈 길을 가겠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었거든요. 네. 뭐 3월 달에 금리를 50포인트를 올리든, 어쨌거나 다 우리가 각오하고 있었던 건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강한 발언이 나왔어요, 하나가.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다 우리가 테이퍼링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네.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 조금 두려워하는 게 QT, 쿼antitative 타이트닝, 이것을 이제 두려워하는 건데, 시장은 3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6월 달 정도에 QT를 시작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파월 의장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 금리 인상하고 곧바로 QT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걸 상당히 이제 3개월을 이제 스케줄 딱 땡겨온 거죠. 예. 거기서 이제 시장이 놀래는데, 거기다가 파월 의장이 한마디 더 합니다. QT의 규모는 상당히 큰 양이 될 것이다. 영어로 말하면 substantial amount라고 그랬어요. 영어 표현으로. substantial amount. 이거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이거를 QT 시작할 거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이제 증시가 폭탄을 맞은 거죠. 여기서. 혼비백산하고, 4,430까지 갔던 S&P가 4,300까지 약 130포인트를 내려 꽂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증시는 계속 거기서 이제 겁을 먹고 이제 소해내는 그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페드에서 또 하나 이제 발표한 거 보면은, 뉴욕 페드에서 네. 리버스 레포를 이제 실행했다고 그러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제가 레포 시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그렇게 깊이 아는 게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혹시 아시면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2019년 10월에 레포 금리가 10% 이렇게 급등한 거 기억하시죠? 네네. 예. 그러니까 레포는 리퍼처스 어기먼트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용어라면 환매 조건부 채권입니다. 즉, 금융기관들, 헤지펀드들이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채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친구들이 자금 결제를 하는데 단기 자금, 그러니까 콜금리, 그러니까 콜이라고 하죠. 단기 자금이 없을 경우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하루 이틀 아니면 길게는 30일까지 빌리는 것을 이제 레포라고 하는데요. 이 레포 금리가 급등했다는 얘기는 시장에 한마디로 돈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반대로 이제 영레포가 있는데, 영레포는 뭐냐면 반대입니다. 레포는 채권을 맡기고 돈을 중앙은행에서 빌려왔다. 이 얘기는 유동성이 시장에 풀어졌다는 얘기고, 리버스 레포는 야, 나 그냥 저기 채권 돌려줄 테니까 야, 돈 가져가. 이런 거. 채권 돌려줘. 돈 가져가. 이거죠. 그런데 사실 리버스 레포, 뉴욕 패드가 이제 연준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데, 뉴욕 패드의 리버스 레포 금액을 보면 6월부터 이게 늘어나기 시작해서 1월 초에 1.92조 달러까지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토요일 아침인데, 토요일 오전인데, 토요일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1조 달러가 뉴욕 패드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1월 초에 1.9조 달러가 그냥 이미 QT도 하기 전에 중앙은행이 들어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1월 초에 시장이 빠방한 것은 QT를 지금 이번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대차대표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있다. 경제 규모보다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너무 커진 이 대자표를 야 나는 이게 좀 줄여야 되겠어. QT를 하겠어. 이랬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2조 달러에 가까운 돈이 중앙은행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금융기관들, 투자은행들, 헤지펀드들이 이런 시장을 미리 예측하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주식 팔고 채권 파는 거였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중앙은행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2월 3일날 1.92조 달러까지 늘었던 이 영레포 금액이
현재는 1.62조 달러까지 약 3천억 달러가 줄었다는 거죠. 예, 그나마 현재 시장은 그 레포까지 들어온 이것까지도 신앙에서 반영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추정을 좀 할 수밖에 없겠어요. 선생님 지금 앞에서 한 10분 정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월요일날 그 증시가 최저점을 찍었던 그날 그 이후로 아마 이 증시의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월가의 그 전문 분석가들은 사실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증시를 이제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변수가 이제 결국 이제 영래포 금액이 차츰 줄어들고 이러면서 증시의 변동성도 조금 줄어들고 뭐 이런 것이 아마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네네. 네, 선생님 이번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제가 파월 의장의 그 계속 말씀하는 걸 새벽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네. 내용이 네. 한마디로 그거지 않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페드 이사진도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것을 걱정하고 있고 그걸 강력하게 막는 데 의견을 뭐 일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고 그게 네. 서플라이 체인 훼손발 이런 얘기도 분명히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그분이 얘기는 마치 옛날에 80년도 미국의 그 볼커 전 의장, 돌아가신 볼커 전 의장이 하셨던 그 인플레이션 투사로서의 이미지가 자꾸 오버랩 되더라고요. 즉 그 얘기는 미국 경기가 좀 하락하는 거 그거 개의치 않겠어. 물가를 일단 잡을 때까지 우리는 이런 정책 계속 하겠어. 이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근데 저는 네. 그 지난번 이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도 그 입술을 읽었거든요. 예. 읽는데 표정과 그 페이셜 익스프레션을 우리가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실제 튀어나오는 말과 그 사람의 그 페이셜 익스프레션은 조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 뭐냐면은 전에도 말했다시피 그냥 말로만 겁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 말로만 해도 이 연준의 그 파워력을 생각할 때 인플레이션을 다소 심리를 낮출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실제로 지금 그 페더럴 펀드 퓨처 그 사이트에서 지금 올해 금리 인상을 4회 내지 5회까지 보잖아요. 그리고 3월에 0.5% 금리 인상 뭐 이런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렇게 그대로만 실시해버리면요. 물가 잡으려다가 미국 경제 좌초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를 보면은 말을 주춤주춤 하면서도 네. 그럴 수도 있어. 안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똑부러지게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돼. 이거는 오미크론이 말해줄 거야. 걔를 봐야 돼. 걔가 말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루면서 말로만 겁을 주는 이제 그런 게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게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공급망 그 예. 훼손이 그 체인이 훼손된 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전통적인 그 기준의 인플레이션 그 원인이 아니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금리 인상한다고 잡힐까? 저는 늘 그런 그 의구심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뭐 파월 의장도 그걸 모를 리 없죠. 그래서 파월 의장은 조금 더 두고 볼게. 이런 자꾸 미련을 조금 더 그 까는 것 같더라고요. 끈을 자꾸 다는 듯한 그 뉘앙스.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3월 달에 첫 번째 뭐 금리 인상은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 연준 폼시 있을 때마다 계속 금리 인상할 수는 없고 한 번 해놓고 이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그 잡는데 영향을 얼마나 줄까? 그걸 아마 조금 평가한 후에 다시 2차, 3차 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뜸들이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좀 받았어요, 저는. 그렇다면 그 파월 의장이 인준투표가 아직 실시하지 않았죠? 네네, 그럴 겁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최근 현재 미국 정치 상황이 중간선거 국면이고 공화당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지금 현재 프레임이 물가 상승, 그게 잘못된 정책 때문에
나온 것이다라는 게 지금 현재 공화당이 그렇게 공격하고 있죠. 네네. 그렇다면 인준투표 통과를 앞두고 있는 파월 의장으로서는 민주당이 공격받고 있는 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좀 감안해야 될까요? 뭐 제가 볼 때는 파월 의장이 민주당 정권 바이든 대통령 쪽에 눈치를 본다기보다도 예. 또 지금 최종 투표는 남아있지만은 파월 의장에 대한 인준 거기서 반대를 선언한 의원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통과는 확실시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파월 의장이 이렇게 그런 것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을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민주당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한 강경 발언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거는 제가 보여줘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극심한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 속에서 미국 국민 중에서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받는 쪽은 결국 저소득층이거든요. 예. 돈 많은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물가 조금 올랐다고 전혀 느끼지도 못해요. 예. 생각지도 않았을 거고. 네. 결국 식품료 비싸고 렌트비 올라가고 중고차 가격 올라가고 전부 이게 서민들의 그 세금 인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 정권에서는 자기들이 처음에 정권 잡을 때 그 대통령 공약도 자기들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이제 이렇게 허락함으로 해갖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 쪽에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자기 지지층에게. 그러니까 이제 중간 선거에서 자기들이 이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빨리 인플레이션을 잡아서 자기들의 그 지지층도 좀 더 확보하고 이러려고 아마 서로 간에 이제 교감이 있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파월 의장이 강경 발언은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이든 제 말씀이든 어쨌든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일단 페드의 의지는 그건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예. 자기는 파월 의장의 그 긴축 정책 이것을 지지한다.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파월 의장의 긴축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는 선언 그 속에 있는 이면 뒤의 이유는 사실 자기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였던 거죠. 뭐냐면은 지금 BBB 법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화당이나 민주당 안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반대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일단 어느 정도 잡으면은 자기가 추진하는 BBB 법안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배경에서 공식적으로 파월 의장의 힘을 실어줬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사실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그래도 피부로 가장 느끼는 것은 밥값하고 기름값이잖아요. 네네. 특히 미국은 자동차 중심 문화이기 때문에 이 가솔린, 휘발유,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지금 어느새 $90 밑에 바로 와 있는데, 이거 잡히기 전에는 사실 페드의 이런 강력한 의지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굴지의 원유 회사들, 채굴 회사들 CEO들에게 이제 화상 회담을 하면서 시설 투자를 늘리라. 이렇게 이제 종용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책적으로 원유 채굴 시추하는데 협조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말로만 해갖고는 이게 개선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원유 채굴 시설에 대해서는 그 대출 이자를 좀 더 싸고 장기간에 특별 대출해 준다든가 그런 페이버가 있어야지 이 원유 회사들이 이제 좀 움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페크에서도 시설이 낙후돼 갖고요. 예. 지금 증산을 하려고 해도 증산이 잘 안 된대요. 시설 투자를 안 돼 갖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네. 변수가 또 떠올랐잖아요. 그것도 이제 국제 유가를 이제 상승으로 부추기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타겟책으로 이란의 원유를 국제시장에 이제 불러들이는 거. 이제 이걸 지금 뒤에서 이제 추진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서 또 강력하게 이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뭐 쉽진 않은데 하여튼 만일 이란의 원유를 국제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끔 바이든 대통령이 협상에 이제 성공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원유 가격 하락을 엄청 이제 잡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외에 지금 모든 상황을 보면은 원유 가격이 내려갈 확률은 별로 없다. 지금 그렇게. 그런 면에서 볼 때 최근 러시아와의 미국의 갈등은 전쟁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유가가 안정되게 할 것이냐, 그쪽으로 미국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사실은 미국 민주당 정권은 월가 핵심 전략가들 예. 을 불러놓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미국이 개입했을 때 미국 증시에 또 원유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그 브리핑을 받았다고 그래요. 야. 자문을 구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벌써 민주당 정권은 지금 이 러시아가 지금 이제 밀고 지금 하는 행동을 봐서는 2월 달에는 전쟁이 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차피 전쟁이 날 거면은 이 후폭풍이 미국 경제, 증시, 원유 가격에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것은 이제 자문을 구했다고 이제 떴었어요. 제가 이제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그만큼 이제 민주당 정권은 벌써 거기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서로 피할 수 없는 그 충돌 과정. 예, 두 기차가 지금 마주 달리고 있는 그런 과정. 그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놓고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제 서로가 이제 땅 따먹기에 이제 마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시가 지금 연준 악재도 있고 뭐 조금 수그러들고 있긴 하지만은 이게 2월 달에 가서 우크라이나의 이 변수 이것이 항상 증시 뒤에서 뒷덜미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크라이나 자체라기보다는 국제 유가, 더 나아가서 서플라이 체인이겠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그걸 지표로서 활용하면서 좀 대응해야 되겠어요. 그 얘기는 곧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물가 상승 압력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어조의 페드나 뭐 이런 정책이 나올 것이고, 반대로 국제 유가가 하락이 된다면 어느 정도 좀 더 누그러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건 제 그냥 개인 생각인데, 네네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도요,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 못할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러시아가 워낙 그냥 막가파식이에요. 예. 거기에 잘못 끼어들었다가는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러시아가 10년 전인가요? 크림반도 점령할 때, 네. 그냥 전격적으로만 이틀, 3일 만에 그냥 크림반도를 다 점령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말로만 그냥 겁주고, 너희들이 크림반도를 침략하면은 재앙적인 후폭풍을 맞을 것이다. 어찌 해도 그 이후에 아무것도 조치 취한 게 없어요. 네. 지금 저도 어느 날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점령한다 해도 미국은 지금 말로만 지금 이렇게 하지 그게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2, 3일 내 단시간에 이 증시의 후폭풍은 끝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지정학적 얘기를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좀 뒤로 돌아가서, 자, 최근에 2년 만기 채권금리가, 금요일 날에는 장 시작 전에 1.25% 가까이 갔었습니다. 2년 만기 채권금리는 기준금리를 곧바로 반영한다라고 이렇게, 금융시장에서 봐주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고점에 왔다 이렇게 봐도 될 만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봐도 10년물 만기, 이제 국채금리는
약 2%, 지금 뭐 1.85인가요? 아닙니다. 뭐 그 정도 됐죠? 1. 제가 알기로는 79로 끝났는데 잠깐 제가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 어젠가 1.88인가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후퇴했을 거예요. 예. 지금 1.77로 마감을 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금요일 아침에 그 PCE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후퇴했는데 제가 볼 때는 10년물은 아마 한 2% 정도, 그 다음에 2년물은 1.4 내지 1.5 이 정도에서 큰 저항선을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선에서 이 미국 증시에서도 기술주로 대거 포지션이 옮겨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상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를 계속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국채 시장에 이제 그 방향 전환. 이제 이때가, 나스닥에 큰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주 말씀하셨으니까 이왕 말씀하신 거 기술주 얘기를 좀 하자면 일단 테슬라의 경우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선생님이 언급하셨었던 그 빌 에크만, 이분 쇼셀러로 좀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수요일인가 넷플릭스를 310만 주 매수를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CNBC 프로에 나와서 이분이 얘기하셨냐면 넷플릭스가 고점 대비 50% 정도 하락을 했어요. 현재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 아주 매력적이다 이러면서 나는 그래서 300만 주 샀어 이랬거든요. 자, 그렇다면 테슬라도 그렇고 웬만한 뭐 이런 스몰캡이 아니죠. 그 넷플릭스나 테슬라는 스몰캡이라고 절대 할 수 없고 대형주잖아요. 그 빅10에 들어가는 이런 대형주들 충분히 하락해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다. 즉 이제는 슬슬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던데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테슬라 얘기를 먼저 하면은 예. 그 테슬라가 사실은 어닝을 발표했는데 어닝이 잘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가이던스에서 꿈과 희망을 못 줬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뭐 새로운 걸 뭔가 내놔야 되는데 사실 테슬라 하면은 계속 성장하는 그 서프라이즈 그렇죠. 어닝을 발표하는 그런 회사로 지금 딱 머리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가이던스에서 뭔가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사이버트럭 올해 생산 계획이 안 될 것 같다. 예, 연기. 그 다음에 또 뭐 25,000달러짜리 저가 전기차 올해 생산 계획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그래갖고 결국 제가 볼 때는 이 테슬라는 그 성장 그 곡선이 조금 둔화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예. 많이 예를 들어갖고 지금까지 테슬라가 이 성장 그 상승 각도가 75도였다 그러면은 이번 가이던스를 보면서 상승 각도가 한 50도로 좀 약간 완화된 게 아닌가. 그래서 성숙게 접어드는 조짐도 보인다. 거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거품이 빠지는데 빌 에크만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기는 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그 주식을 그 뭐 세금 때문에 막 판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건 뭐 사실은 뭐 세금 때문에 파는 게 아니고 꼭지니까 판다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빌 에크만이. 그래서 자기는 이 일론 머스크가 자기 주식을 판다고 딱 말 나오자마자 자기는 전부 다 팔아버렸대요. 테슬라를. 아, 스마트 하시네요. 네. 거기서 테슬라에서 $1 빌리언 챙겼대요. 자기는. 네. 그러고 바로 숏으로 또 붙은 거예요. 테슬라.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왕창 돈을 벌어갖고 그 돈을 갖고 넷플릭스에 300만 주를 또 산 거예요. 이 빌 에크만이 이제 월가에서는 제2의 워런 버핏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워런 버핏은 좀 가치주, 안정적인 거, 예. 뭐 이런 건데, 빌 에크만은요, 상당히 공격적이고 민첩하고 판단력 빠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 에크만이 토마스 루 선생님하고 상당히 비슷한데요.
저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저는 그분 뭐 공무리도 못 따라갈 뿐인데, 근데 이 빌 에크만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네. 그 기업의 CEO가 주식을 팔면은 같이 팔아라. 그거예요. 그 내부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CEO와 그 디렉터들, 내부 경영진들이 주식을 뭐 그냥 뭐 생활비나 뭐 다른 뭐 텍스나 뭐 이런 거 이외에 엑스트라로 더 팔 때에는 반드시 모두 같이 팔아야 된다. 이걸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교훈을 남겼는데, 사실은 지난 11월 달에 연준 멤버들도 주식 다 전량 다 처분해 버렸잖아요. 예. 그 사람들 다 아는 거죠. 데려갈 거라고. 그 다음에 작년 11월, 12월 달에 미국의 그 대기업들의 CEO들 있잖아요. 예. 기록적으로 자기 주식을 팔았어요. 기록적으로. 근데 우리는 희망을 갖고 올라갈 거야. 이제 우리는 그 개미 투자자는 바이만 하잖아요, 지금. 예. 팔 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뒤통수 이제 당한 건데, 사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기업 내부의 CEO나 그 이사들이 주식을 대거 처분한다 그러면은 우리도 얼른 그 팔고 그 주식은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 그렇네요. 앨런 머스크가 수십억 달러 팔면서 저가에 팔지는 않았을 것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고점에서 팔았을 것인데 그걸 생각을 못했었네요. 네, 1200달러에서부터 팔기 시작해갖고 예. 마지막 캔 게 1050달러에서 예. 종료를 했거든요. 네. 물론 그것도 자기가 팔았기 때문에 주식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연준의 그 긴축 사이클, 이 안에서는 모든 기업들의 앞으로 그 어닝이나 가이던스가 상당히 그 기준 잣대가 높아졌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테슬라의 이제 가이던스도 별로 꿈과 희망을 못 주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도 이제 내려왔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내려오면서 같이 덩달아서 전기차 주식들이 예. 거품이 쫙쫙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리비안, 루시드 이런 회사들. 뭐 사실 리비안하고 루시드는 사실은 지금 매출이 없잖아요. 예.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은 어마어마하고 이런 회사들에게는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외면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주가 하락 상황에서 미국의 지금 3대 지수 플러스 러셀까지 감안하면 러셀 2000 지수가 하락폭이 가장 컸잖아요. 네네. 예. 그렇다면 러셀 2000 지수들은 스몰캡입니다. 스몰캡. 그래서 앞에서 이 나스닥에서도 정말 그 짜잘한 스몰캡들의 하락폭이 뭐 아크K 인베스트먼트 그 아크K 그 ETF만 네. 보더라도 거의 60% 빠졌거든요. 자, 네. 이렇게 가장 많이 하락률이 높은 종목들의 특징은 첫째, 매출이 없거나 영업이익이 나지 못하는 회사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즉, 그런 회사들은 금리 상승기에 재무구조 이 악화가 반영될 수 있다는 걱정이었던 것이고, 반대로 요즘 앞에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점을 조금씩 높이는 단계에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이제 뭐 반등 국면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시점이 나온다고 해서 그런 재무구조 안 좋은 회사들 성장주로서 열심히, 그러니까 뭐 가령 리비안이나 이런 루시드 이런 회사들이 낙폭과대로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넷플릭스나 테슬라처럼 성장이 되면서도 플러스가 나는 이런 종목 위주로 먼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70%, 80% 하락한 그런 주식에 지금 들어가면은 이거 여기서 대박 날 것이다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거든요. 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연준의 그 긴축 사이클 안에서는 이 돈 못 버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살아남기, 그 생존 자체도 지금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러셀 2000만 봐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더 내려가고, 결국은 앞으로 한 10% 더 내려가면은 그 팬데믹 이전 상태로 지금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내려가야만 바닥에서 멈출 수 있고, 바닥에 멈췄다 해갖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 옥석이 가려지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돈 못 버는 회사들은 거기서 머무르거나 더 내려가고, 돈 버는 회사들은
소형 성장주라도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볼 때 연준이 이렇게 긴축 사이클을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는 이 사이클 안에서는 그래도 대형 우량주, 기술주이든 가치주이든 대형 우량주들이 먼저 올라가고 성적도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 장세에서 하락률이 가장 낮은, 즉 하방 지지력이 강력했던 종목을 보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1, 2등입니다. 이 두 회사의 특징은 당연히 뭐 수익성도 있지만 현금 보유력이 높다,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연준 긴축 사이클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증시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냐, 이제 그걸 이제 판단할 때 많이 내려간 것보다도 지금 이런 악재 속에서도 덜 내려갔던 주식들, 예. 그 회사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예. 사실 제가 계속 우리 제 멤버십 게시판에서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주식 투자는 현금 있으면 사고 싶어지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현금을 종목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사고 싶다면 많이 떨어진 종목 사지 마시고 이런 장에서도 강하게 올라가려고 하거나 덜 떨어진 종목을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볼 땐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게 하나 뭐냐면은 어떤 주식을 공부할 때 네. 그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거는 진짜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왜냐 그러면은 그 주관적으로 쓴 거거든요. 거기 네. 웹사이트는. 네. 자기들 회사 자랑하고 자기들 기술 자랑하고 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주관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읽어보면은 진짜 페니스탁 있잖아요. 뭐 1센트, 5센트 하는 주식에 그 회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도 읽어보면은 진짜 화려해요. 기술 자랑, 뭐 재무, 뭐 어쩌고 뭐 사장의 아이디어 엄청. 그래도 그거 한참 읽다 보면요, 그 주식을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웹사이트에 가서 공부하지 말 것. 그 다음에 그 CEO의 뭐 트위터 팔로우 뭐 이런 거 하지 말 것. 월가에서 나오는 객관적인 분석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객관적으로 공부해야지. 아무래도 그죠? 그 네. 회사 사장은 자기 회사 좋다고 네, 하면 누가 맞습니다. 나쁘다고 네. 그러겠어요. 맞습니다. 그 한 예로 제가 볼 때 그 전기 버스 회사에 프로테라라고 있어요. 예. 프로테라 뭐 지금 주식 가격이 얼마인가요? 한 5불 되나요? 그런데도 그 회사 웹사이트 들어가면요, 미국의 전기버스는 자기가 다 잡아먹을 듯이 써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계속 돈 물타기 하고 계속 넣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기버스요, 사실은 GM이나 포드에서 만들기가 훨씬 더 쉽죠. 그렇죠. 네, 이미 만들고 있고, 예. 노조가 있고, 민주당이 후원해주는 대기업들. 사실 전기버스가 특별한 게 아니고, 테슬라도 전기버스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죠? 전기차, 그 근본 시스템, 그 기술이 중요한 그렇죠. 거지, 껍데기가 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근본 기술만 갖고 있으면 어느 회사든지 만들 수 있는 게 전기버스인데, 프로테라만이 전기버스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 그 회사 웹사이트 들어가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하여튼 월가의 제3의 객관적인 분석글을 참고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벌써 우리 시간이 상당히 돼서, 사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하시는 분들이, 미국 투자뿐만 아니라 한국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 시장은 사실 지난주에 미국 시장보다 훨씬 더, 지난주뿐만 아닙니다. 거의 2주 동안 폭탄 아닌 폭탄을 맞았는데, 다행스러운 건 일단 한국은, 오늘부터 연휴입니다. 설 연휴. 수요일까지 연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을 보실 텐데, 자, 다음 주는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선생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금요일날 그 장 마감이 가까우면서 상승이 더 급상승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마지막 10분은 기관들이 들어오는
그 패시브 펀드들, 네. 기관들이 들어오는 그 장시로 보는데 마지막 순간에 점점 더 급상승해갖고 윗꼬리가 눈곱만큼도 없이 그냥 상승으로 딱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월요일 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러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상승은 제한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월 첫 금리 인상 그 전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세로 안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찍었던 S&P가 4,285였어요. 금요일 아침에. 예. 거기 찍고 마지막에 4,430으로 끝났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한 박스권으로 해갖고 2월 달에도 그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만일 그 박스권을 상단으로 돌파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한 칸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지만은 일단은 그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그다음 미국 증시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봤고 예. 이제 희망을 봤는데 이번에 어닝 시즌을 맞이하면서 반도체가 지금 다른 섹터보다도 더 까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더 하락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램리서치, 테라다인, 그다음에 인텔, 웨스턴 디지털까지 가이던스를 네. 다 엉망으로 지금 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럴 때는 지금 제가 좀 권하고 싶은 말은 이제 개별 주식에 들어갈 때 어닝을 발표하기 전 그 회사에 들어가지 말고 어닝이 일단은 지나가고 잘 나왔던 회사가 증시 지수에 따라 갖고 내려왔을 때 그런 회사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네, 그렇게 보고 그것보다도 더 안전한 거는 증시 지수 S&P나 다우나 나스닥 지수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벌써 50분이 다 돼가는데 선생님 설날 명절인데 거기 떡국이라도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날이라는 걸 전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언제가 설날인지. 네. 하여튼 근데 뭐 아까 우리 누가 그러는데 한국에 이제 설날이라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는 뭐 지금 뭐 서로가 뭐 모이는 분위기도 아니니까 더욱더 설날이라는 뭐 그런 말도 못 들어봤고 분위기도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그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설날 되면은 좀 뭐 주가도 올라가고 이래야 좀 분위기 좋을 텐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금요일에 좀 올라줬더라고. 한국장도 금요일에 좀 모처럼 제가 생각에는 한 2주 만에 처음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런 장이 나와서 그나마 좀 나은데 아직도 갈 길이 멀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 안 좋은 뉴스는 뭐냐면은 우리 오미크론 그 바이러스가 피크를 찍고 조금 하향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오미크론에서 변이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미국에 노바백스나 모더나 주가가 오늘 많이 올랐죠. 그래서. 네, 그래서 오미크론의 변이, 오미크론에서 나온 변이인데 전파력이 오미크론 그 오리지널보다도 1.5배가 더 높대요. 근데 벌써 미국에 150명이나 발생했고 미국 50개 주에서 반 정도 25개 주에서 나타나고 계속 확산 중에 있다. 그래서 이게 조만간에 오미크론 오리지널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뭐 우등종이 네.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이 공급망 그 체인 이게 그렇게 빨리 해소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또. 그 다음에 하여튼 이 증시에도 조금 안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이 오미크론 이 변이종 이것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겠어요. 예. 어차피 같이 살아가야 될 거면 빨리빨리 더 많은 변이종이 나와서 그냥 감기처럼 달고 사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어요. 네네. 예. 선생님 벌써 50분이 훌쩍 넘어서요? 오늘도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 저희는 명절 3일간 계속 쉴 텐데 선생님이 계속 투자를 하셔야죠. 네네. 예. 즐거운 설날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죠. 예.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한국장은 미국과 많이 달랐죠. 디커플링도 보통 디커플링이 아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50조짜리 회사의 한 개 사업부가 별도 회사로 독립하는데 100조짜리가 되는 놀라운 연금술.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시가총액 비중 약 4.9%, 한 4.7% 정도로 내려왔겠네요. 이렇게 비중이 큰 새로운 회사가 갑자기 등장하자 외국인들, 그다음에 기관들, 패시브 펀드 위주로 자리를 만드느라 대규모 매도가 있었죠. 다행스러운 건 금요일 외국인들이 그동안 선물 옵션을 가지고 해칭하던 부분을 많이 환매수했다는 점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모든 악재가 거의 다 반영이 된 느낌이니 명절 끝나고 나서는 좀 편안한, 그나마 덜 마음을 졸이는 투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연휴 행복하고 건강하게 쉬시고 투자는 목요일부터. 여러분 안녕.